자, 반갑습니다. 백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봤잖아요. 그 흐름으로 보면 전성기를 한 번씩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보통 전성기라고 하면 요기를 갖고 있어야 전성기로 보죠. 어디? 한강유역. 근데 이제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가졌던 게 백제였죠. 왜냐면 백제는 아예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도 백제였죠. 그래서 워낙 먼저 맞이했다 보니까 먼저 끝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백제는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죠. 우리가 백제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누구였어요? 근초고왕이었죠. 근초고왕.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 때가 전성기였다라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뭐 평양성 올라가서 고구려 고국원왕 죽였던 그거겠죠. 사실은 백제는 전성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요 타이밍에선 전성기 얘기할 건 아니고 뭐 제목도 그렇게 돼 있죠. 백제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고구려 배울 때 내용을 생각해 보면 백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배울 때 고구려 전성기 배울 때 했던 얘기를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요거 아니겠습니까? 광개토대왕 때 그 전에 소수림왕 때 준비했던 거 바탕으로 광개토대왕 때 위로 올라가서 만주 요동 먹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장수왕 때 아래로 내려올 건데 그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매력적이니까 백제로 가겠다. 요거였잖아요. 그리고 백제가 이걸 감당을 못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백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우리가 고구려 때 배워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장수왕은 분명 장수왕은 분명 백제를 성공적으로 공격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로 당시에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도 죽고 상당한 성과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백제 입장에서 왕도 죽고 수도도 잃죠. 한성, 한강유역의 한성이라는 수도 잃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왕도 죽고 수도도 잃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메인 컨텐츠는 백제의 위기 극복 그게 되겠다는 거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건 당연히 아시겠죠. 5세기면 이제 400년대를 얘기하죠. 400년대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기준 수도가 지금의 서울 한성이죠. 한성. 서울의 잠실 근처에 가시면 잠실에 조금 더 들어가시면 미래성이라고 있죠. 그 풍납토성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장수왕이 남진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니 그죠? 어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둘 다죠. 백제 신라 둘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라고 해서 나지 동맹이죠. 나제 동맹. 이때 이렇게 짧게 써서 눌지왕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눌지 마립간이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로왕인데 아마도 이제 계로왕은 어느 정도 예상과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첩자 몇 명 보내서 계속 정황 파악을 하면 대충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충 장수왕이 군대를 남쪽으로 내려보낼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갖는다고. 왜냐면 고구려 북방 지역, 만주 요동 지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던 고구려의 군대들이 자꾸 남방 배치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 없었던 병력이 보이고 없었던 주둔지가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고구려 병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지? 이런 인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혼자 생각을 보겠죠, 계로왕이. 그리고 신하들이랑 의견도 나눠보고. 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고구려 장수왕 배울 때 우리끼리도 추측을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백제 아니면 신라인데 둘 중에 어디가 낫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지형과 명분이었죠. 아무래도 신라는 다 산맥이고 백제는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도 많이 흐르고 평야도 많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식량도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냥 딱 골라보기에도 신라보다는 백제가 매력적인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제는 과거에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였다는 그런 어떤 복수의 명분도 있고 그래서 명분으로 보나 어떤 지형적인 실리로 보나 아무래도 계로왕 생각에는 장수왕이 내려온다면 신라보단 우리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 나름대로 대비를 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워낙 백제랑 고구려는
체급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사실은 혼자서 고구려를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를 대응하려면 결국은 혼자는 못해요. 주변에 친구를 사귀어둬야죠. 그래서 요런 요런 시도를 합니다. 북이라는 중국에 있는 요 이제 우리가 위진남북조 때 배웠던 북조죠, 북조. 선비족이 통일했었던 이 북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직접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걸 계로왕 국서라고 하는데 왕이 직접 쓴 국가의 문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계로왕 국서를 북위에 보냅니다. 도와달라 이거죠. 이 도와달라는 의미는 뭐예요?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치든가 아니면 좀 말로라도 말려보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 이거죠. 북위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빨간 동그라미 있는. 어,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북위가 고구려를 지금 백제 부착 받았다고 해서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도울 리가 없죠. 왜냐면 북위가 백제 부탁을 받아서 고구려를 돕는다는 건 고구려랑 맞짱을 뜬다는 건데 북위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더구나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고구려는 장수왕 때부터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외교를 하고 있어? 다면 외교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아래에 있는 남조의 송나라나 아니면 북조의 북이나 그 위에 있는 유목민족인 유연이나 고구려는 다 친한 상황이고 이건 뒤집어서 중국 쪽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랑 관계가 불편해지면 고구려랑 친한 다른 나라들한테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면에서 봤을 때 북위가 고구려를 공격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장수왕의 다면 외교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 외교 정책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북위는 백제 이 계로왕의 부탁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요 거절당함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누구의 장수왕의 무슨 외교? 다면 외교를 꼭 적어 주셔야죠. 그래서 결국 북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실패로 돌아가고요. 결국 장수왕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아들이 신라로 가서 우리 동맹 아니냐? 우리 지금 우리 백제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도와달라. 당연히 신라는 도와줘야죠. 동맹인데. 그래서 신라가 군대를 내주고 아들 문주가 그 신라군을 이끌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늦게 왔다는 거죠.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신라 군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되고요. 한성이 있었던 한강유역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계로왕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끝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왕도 죽었고 수도도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성한 아들이 있다는 거지. 다 큰 아들이. 그죠? 아들이 다른 나라로 보내서 외교 업무를 수행시킬 정도로 유능하고 다잘한 그런 아들 문주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이 아들 문주가 자신의 조국 백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백제가 망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왕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이 자신의 조국 백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포기를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나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빨리빨리 즉위해야죠. 그래서 문주가 왕이 된 게 문주왕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왕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수도를 되찾고 그럴 여력이 없죠. 수도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충남 공주예요, 지금의. 근데 부탁을 좀 드리는 건 둘 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의 지명이었던 웅진, 현재의 지명인 충남 공주 둘 다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 이거 천도라고 하죠. 수도 옮기는 거. 이 수도를 옮기는 거에 의미도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죠. 지금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수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망인 거지 도망. 그래서 이것도 이 천도의 의미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망인 거예요, 도망.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냐면 이게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도망이 맞지,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서울인 한성에서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으로 굉장히 멀리 왔죠. 이게 그러니까 고구려가 되게 많이 먹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원래도
백제는 지방의 귀족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형상 이거 보세요. 지금 화면 보시면 요게 다 강이잖아요. 요 강들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라고. 요것도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고. 물론 이땐 잃어버렸지만 요것도 이렇게 흘러나가고 이거 말고도 이건 큰 강만 표시한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강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평야도 많고. 그러니까 백제는 대부분의 땅이 농사가 잘 돼요. 여기저기 온갖 지방들이 다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성장해 있는 지방의 귀족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이지. 이해되시겠죠? 안 그래도 지방 분권적인데 지금 백제의 왕실이 왕으로서 나라를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잖아요. 수도를 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실의 위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지방 분권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방이 먹고 살만하고 안 그래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원래도 지방에 귀족이 많고 지방 분권적인데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왕실의 위험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방 귀족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죠. 더 이제 어떤 기세가 오르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남조의 남조, 가야, 왜 이런 나라들이 대외 교류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놀아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조, 이거 중국의 위진남북조의 남조를 얘기하는 거죠. 남조나 가야나 왜 이런 나라들은 다 사실은 근초고왕 때는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이에요. 백제가 잘 나갈 때는 이제 백제가 비리비리하고 막 지고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안 놀아주는 거죠. 되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되게 냉엄한 그런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이제 백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큰 틀의 목적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목적인데, 근데 그 회복의 방향이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귀족들의 권력 다툼을 벗어나려면 왕권이 강화돼야겠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상대하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외교 회복. 이 두 개가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 왕권을 회복하고 외교를 회복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백제가 보여줄 어떤 회복의 두 가지 구체적 방법이다. 왕권을 강화시키고 외교를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성왕은 초반기에는 좀 외교 회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남조와도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요. 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신라와의 나제 동맹도 강화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말년에 조금 미쳐 돌아가요. 그래서 막 쓸데가리 없는 뭐 웅진교, 임유강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치들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년에 욕을 많이 먹는데 그 욕 먹는 거의 정점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백가의 난으로 백가라는 이제 백제 고위 관료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백가의 난을 제가 노란색으로 처리를 안 했잖아요. 이 얘기는 백가의 난 자체는 사실은 왕이 죽은 거니까 굉장히 대규모 반란이에요. 굉장히 대규모 반란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결과적으로 성공한 반란이 아니거든. 이게 만약에 성공한 반란이려면 왕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집권을 해야죠. 백가 본인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처리를 안 한 거죠. 근데 요 반란을 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요게 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했다고 하는 건 왕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가 얘를 진압했다는 거죠. 얘를 자기 실력으로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 진압한 게 왕족이에요. 그리고 그 왕족이 백가의 난을 자기 실력으로 진압하고 그 다음 왕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백가의 난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백가의 난 자체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무령왕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집권할 때부터 기존의 반란을 자기 실력으로 진압하고 올라온 왕이라는 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뭔가 혹시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다른 귀족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향한 어떤 반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한번 해봐라. 백가처럼 될 거다. 나는 이미 기존의 반란을 진압하고 올라온 왕이고 그만큼의 실력과 힘이 있는 왕이니까 너네들이 만약에 반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라. 내가 다 짓눌러 주겠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는 귀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령왕은 시작부터 자신의 어떤 실력에 바탕한 어떤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고 올라왔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왕권을 키워놨으면 그 왕권을 안정화해야겠죠. 안정화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바로 22담로예요. 사실 22담로는 원래 있던 지방제도예요. 이 22담로는 원래 근초고왕 시절부터 20 있어 왔던 제도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제가 이렇게 있으면 백제 전체를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나누듯이 22개의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22담로인데 무령왕이 한 건 뭐냐면 이 22담로에 각각의 왕족을 파견한 거죠. 그럼 대충 느낌 오시죠? 이걸 왜 했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백제는 원래도 강이 많이 흐르고 평야가 많고 그래서 지방에 그런 어떤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또 식량이 많고 이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각 지방의 귀족들이 되게 많이 성장해 있다 그랬죠. 얘들을 감시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이 왕족 파견의 진짜 의미는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 즉 지방의 귀족들을 감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좀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농업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외교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도 좀 영향력을 키우고요. 고구려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보는 좀 공세를 펼쳐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백제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왕인데 성왕은 사실은 성왕쯤 오면 이 백제의 회복을 극복을 위한 노력이 거의 정점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지점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부터 꺾여 나가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여기가 성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왕은 수도를 한 번 더 옮겨요. 웅진에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한 번 더 옮기는데 음 요거를 좀 웅진 이전에 원래 처음 수도가 한강유역이었던 한성이었죠. 근데 한성에서 웅진으로 넘어올 때는 요때 이제 문주왕 때 넘어온 거잖아요. 이거 왜 넘어왔어? 고구려 애들이 공격하니까 그걸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방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도망이죠, 도망. 근데 웅진에서 사비로 간 건 잘 생각해 보세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올 때 도망 온 건 도망을 와야만 하는 어떤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구려 장수왕이 내려왔다는. 요게 있으니까 도망을 온 건데 웅진에서 삽이 넘어갈 때는 그 앞전에 어떤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요거는 일정한 어떤 각오와 정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 뭐 이해하면 쉽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 얼마 안 남고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요?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죠.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새로운 상태에서 깔끔하게 더 열심히 제대로 한번 복구를 해보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마치 책상 정리부터 하고 이번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건 어떤 각오와 정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서 제대로 한번 이 어떤 극복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웅진에서 사비로 뭐 엄청 멀진 않지만 옮기게 됩니다. 나라 이름도 고쳐요. 남부여로 고치는데 남부의 의미를 대충 좀 보셔야 돼요. 일단 남은 아시겠죠? 남쪽에 있는 건데 왜 부여라고 했느냐? 요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은 주로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들은 부여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요 세 개의 국가를 같은 계통으로 보죠. 남부여는 어떤 의미냐면 부여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건 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여에 대한 계승 의식을 내세웠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제도 정비하고 이런저런 시스템을 어떤 안정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불교도 굉장히 장려합니다. 요때 불교를 장려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침유왕 때는 그냥 받아들인 거지만 요때 이제 불교를 받아들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때 불교를 더 많이 믿어라 이렇게 장려하고 이랬던 건 왕권을 키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때 불교를 더 믿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좀 막 권하고 이랬던 이유는 불교를 장려했던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고 하죠. 이 스님인데 노리사치게라고 하는 스님을 보냈다고 하죠. 이건 외교를 위해서라도 외교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왕은 불교를 장려함을 통해서 왕의 어떤 권력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교류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백제와 일본은 원래 친하죠. 그래서
백제가 일본한테 뭘 줬다 이런 얘기를 처음 보는 게 아니실 거예요. 요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근초고왕 때 일본한테 뭐 주죠? 하나는 칠지도, 그죠? 일곱까지 가지가 달렸다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 아직기, 왕인 이런 유학 박사들을 보내서 일본의 학문 발전을 돕죠. 어, 요게 이제 뭐냐 유학자들이죠, 유학자들. 그래서 이런 이제 백제와 일본은 계속 적극적인 교류를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한번 체크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5번은 4번이랑 거의 같은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백제 극복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건 중국이고. 백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회복의 구체적인 목적은 지금 백제의 큰 위기는 어쨌든 한강을 잃었다는 거죠. 고구려한테. 그러니까 고구려에게서 한강 유역을 빼앗아 오는 게 백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회복 목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성황 때 오면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됐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찾으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백제는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다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구려는 체급이 다른 나라고 체급이 훨씬 큰 나라고 그래서 백제 혼자 어떤 한강을 되찾겠다 이런 계획을 품고 실행하기에는 너무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 거의 같은 의지를 가진 바로 옆에 있는 신라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당시의 왕이 신라의 진흥왕이었는데 백제의 성환과 신라의 진흥왕이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죠. 이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성공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어, 한강을 탈취하는데 한강 유역을 회복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강 유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어, 지금 딱 보시면 백제군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다음에 신라군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니까 여기가 강의 하류죠. 그래서 강의 하류 지역은 어, 파란색 백제가 먹고 강의 상류 지역은 신라가 먹는다. 그래서 여기는 백제 어디니? 여기는 백제, 여기는 신라가 먹는다. 이런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막상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는데 성공하고 나서는 신라가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신라에게 한강 하류까지도 완전히 뺏기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백제는 열이 받겠죠. 그래서 기존의 동맹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나제 동맹이 결렬되고요. 그리고 성왕은 이런 배신에 화가 났기 때문에 신라의 관산성, 지금의 충북 옥천이죠. 여기를 공격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애석하게도 성왕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왕이 돌아가시게 된다.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전쟁 중에 왕이 죽는 건 꼭 기억을 해 놔야 된다고. 여기 성왕 죽었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맨 처음에는 고구려의 고구건왕이 백제 근초고왕한테 죽은 게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로왕이죠. 고구려의 장수왕한테 백제 저기 뭐야 계로왕이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고구려의 장수왕한테 백제 계로왕이 죽임을 당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신라 진흥왕한테 어, 백제 성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백제는 왕 두 명을 전쟁 중에 잃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각 왕이 죽는 순간은 그 죽은 왕의 나라, 죽인 왕의 나라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어,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구원왕을 죽였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계로왕을 죽였었고, 여기서는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죽였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사실 백제는 지금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왕이 죽은 뒤로는 그 뒤로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를 꼭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음,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어느 왕이었어요? 웅진으로 간 거. 요거 문주왕이었죠. 그다음에 사비로 간 건. 어, 기억나십니까? 상왕이었죠. 그리고 이 둘은 의미가 다르죠.
문주로 천도했었던 건 도망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왕이 사비로 갔던 건 각오, 정리,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당연한 건데도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데 문주왕이랑 성왕 사이에 동성왕, 뭐 침류왕, 침류왕이 아니죠. 동성왕, 무령왕 이런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 설명을 보면 수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수도 얘기가 나왔던 게 웅진이죠. 그죠? 그러면 동성왕이나 무령왕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올라온 왕이고 이 왕들 안에서 수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면 당연히 이때도 수도는 웅진인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옮겨서 나중에 성왕 때 다시 사비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특별히 따로 언급이 없어도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은 웅진에 있는 거다. 그때는 웅진이 수도인 거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